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저는 양재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병영 독서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벌써 저희는 작년에 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에서 진행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게 됐는데요. 아쉽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고요. 어쨌든 6권의 독서를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준비 많이 했으니까 저랑 같이 독서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인 시작은 PPT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자, 처음 순서로 우리가 같이 읽게 된 책은 최연수 작가가 쓴 타인의 미래죠. 예. 다 읽어보셨나요? 예. 다 읽어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다 읽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내용이나 이제 줄거리 같은 것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까지 다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같이 책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먼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예, 저는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병영 독서 코칭을 이제 하게 됐지만은 실제 직업은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인데요. 이 직업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여기 대한민국 유일의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라고 제가 해놨고, 이 직업은 경제, 경영 그리고 인문적 삶의 균형을 잡아드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 이력을 보게 되면 예, 대학교에서는 특이하게 생물학과 졸업을 했고요. 왜 특이하냐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주로 재무 강사, 그다음에 이제 재무 칼럼이라든가 그런 거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한국 야쿠르트라는 회사를 약 한 23년 정도 다녔습니다. 예, 다녔는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15년을 이제 재무팀,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재무팀에서 일했고요. 예, 그 다음에 2012년부터 17년까지는 재무팀장으로서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말에 회사를 나와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1인 기업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인 기업가로서 지금 18년부터 했으니까 18년, 19년, 20년, 21년 이제 4년째 이 일을 시작을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의 경력이 있는데 여러 기업들, 기아차,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생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공공기관들, 평생학습관, 협회, 그다음에 도서관도 좀 많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동서식품, 야쿠르트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글 쓰는 일도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경제 칼럼 같은 거를 이제 쓰고 있어서 금융회사라든가 이제 기업 같은데 칼럼 기고 문의가 들어오면 거기다가 칼럼을 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는 게 있어요. 예,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코 독서방이라고 제가 여기 까맣게 색을 저기 까맣게 좀 입혀놨는데요.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토론을 하는 그런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병영 독서 쪽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라이오 기본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 직업인 이제 라이프 밸런스 컨설턴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영이라든가 인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기간이 좀 길어요. 10개월 동안 합니다. 10개월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경제 일기를 이제 써가지고서 경제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일기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총 26명이 매일같이 이제 경제 일기를 쓰면서 경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진행자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1대1로 개인 재무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각기 이제 1대1로 만나가지고서 자산 분석이라든가 자산 관리,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점인지 개선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자금 관리, 투자까지 해서 그런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는 글쓰기 플랫폼에 이제 브런치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수는 약 한 18,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필명 착한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회사 다닐 때는 물론 이제 당연히 본명으로 이제 생활을 했겠지만 회사 나와서는 주로 필명으로 착한 양이란 필명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책 같은 경우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썼는데요. 책도 최근에 낸 책들은 다 착한 양이란 필명을 써서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 요거는 작년 10월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잘 모르는 소위 말하는 경알못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경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이란 제가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지금은 재무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일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문 쪽까지 다 합쳐가지고서 라이프 밸런스, 삶의 균형을 찾는 컨설턴트로서 좀 열심히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예. 자, 타인의 미래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타인의 미래. 요 타인의 미래는 2020년 작품입니다. 2020년 작품이고요. 지은이는 최혜수님으로 되어 있죠. 최혜수 작가님. 예, 바로 이분입니다. 예. 여기 보면 저자 소개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 시절, 청소년기, 그 다음에 20대, 30대 해가지고서 특이한 것 없이 이렇게 보냈는데,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고 이제 도전해보는 인생이다. 예, 인생이고, 특이한 거는, 전업 작가가 아니라 이제 그 기업 인사팀에서 재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용들도 주된 이제 그 뭐라 그러냐 무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 스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인사팀이 주 무대가 되죠. 예. 인사팀이 주 무대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최혜수 작가님이 기업의 인사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인사팀에 대한 얘기를 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썼겠죠. 자, 우리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최혜수 작가님이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살짝 한번 들어보고 책을 들여다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동영상을 좀 다운을 받아서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인터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타인의 미래를 쓴 최혜수 작가입니다. 타인의 미래는 2035년을 배경으로 한 우리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예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젊은 친구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중장년층,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신 노년층까지의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떤지를 상상하면서 쓴 글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있는 아주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뭐 어떤 글을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평소에 뉴스 보면서 좀 심각하게 느꼈었던 이슈라던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은 과연 우리보다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부모님보다 과연 잘 살고 있나? 노력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IT 쪽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라고 평가받는 서비스들에 관한 기사, 그 회사들의 뒷이야기, 또 제가 실제로 그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런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접목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상상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알고 경험하고 들어본 것에서 사실 출발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뭐 정리해고란 거나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각각 계층에서의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알력 또는 그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타인이 나에게 느꼈을 감정이 그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솔직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날 이후로 이혜정이 이혜정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존재의 부정 속에서 혼돈의 사회 속으로 걸어 나가기 위해 나는 매일 아침 독사의 머리칼을 빗어내고 생존의 벨트를 졸라매야 했다. 거울 앞에서 무딘 이를 숨기고 뭉개진 오른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아직 완벽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의미 없는 눈으로 하루를 연명할 뿐이었다. 화장을 고치고라는 조금 긴 듯한 시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상상하는 20대 시절에 저의 가장 치열했을 때 모습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그 이미지로 이제 시를 썼었던 건데, 사실 이제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는 그 기간이 결코 쉽고 녹록하지만은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그래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힘든 일이 있던 어떤 즐거운 일이 있든 그걸 내색하지 않고 내가 가족에서 기대되는 모습, 또 사회에서 기대되는 모습들, 또 내가 나로서 자존감을 갖추고 살아가야만 하는 저만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저를 치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빗지만 이 독사 같은 머리칼이라는 표현을 했고,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게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아마존에스 같은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글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혜정이 조직에서 굉장히 말할 수 없는 본인에게는 치명적인 일을 겪으면서 본인도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서의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카페에 앉아서 그 앞에 있는 길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1년 뒤에, 3년 뒤, 10년 뒤에는 저 상점들이 뭘로 바뀌어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지나갈까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제가 살던 지역의 가장 메인 스트리트가 엄청나게 자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거리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내가 한번 남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그때 생각했던 거랑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 지금의 어떤 모습에 비추어서 앞날을 좀 예견해 보는 게 저한테는 좀 재미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사회적 이슈, 지금 현재 현상을 기반해서 좀 앞으로의 일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글들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작가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죠. 예, 이 책에 대해서는 그 2035년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책에다 풀었다. 예. 그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삶에 대한 본질적 의문들, 좀 뭐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나? 라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현 직장인으로서 정리해고라든가 노동시장의 그런 현실 등 실제 경험과 느꼈던 감정을 이제 책에 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작가의 그 의도나 생각을 보게 되면 이런 사회적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회사를 통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글로 풀어내는 것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책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다음 책이 혹시 나온다라면 또 그런 류의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책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예. 타인의 미래 이 책은 2035년 3월 12일 월요일 오전 6시 오늘은 크리스털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다. 예. 자, 이 첫 문장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2035년? 2035년이면 앞으로도 한 14년 정도 예, 후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십몇 년 뒤의 미래면 우리가 또 상상도 좀 해볼 수 있고 어떻게 좀 변할까라는 상상과 그다음에 좀 현실과 약간의 그런 이제 갭이 있는 그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런 미래에 멀지 않은 미래에 크리스탈이 한국에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톤 인터내셔널이란 회사를 무대로 해가지고 소설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각각의 이야기들이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야기들이 등장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 그 관계들도 다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고 좀 그런 관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일단 스톤 인터내셔널에 근무하는 직원은 무역팀의 공기호 부장, 인사팀의 이혜정 과장.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예, 부부죠. 예. 근데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예, 이혜정 과장이 죽은 걸로 나오죠. 예, 사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는, 근데 이제 4D 장례식이죠. 사람들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이제 가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죠. 이야기의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상무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전체적인 스톤 인터내셔널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처럼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반전이 생기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인사팀 멤버들, 그 다음에 노조 협상을 하는 인사상무와는 다른 노조 협상을 담당하는 허상문 상무가 나옵니다. 예. 허상문 상무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폐증 아들이 있죠. 예, 좀 가렸네요. 예, 자폐증 아들이 있죠. 그래서 자폐증 아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해서 어떻게 보면 회사가 도피처가 돼서 자신이 이제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직급을 이용해서 뭐 일도 하지만 부하들을 이렇게 좀 뭐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혜정 과정을 이제 좀뭐 좋아하게 되죠. 예. 본인은 이제 결혼을 했고, 물론 이제 이혜정 과정도 결혼을 했지만, 예, 그래서 나중에 좋아하다가 좀 큰 사고가 터지게 되죠. 그 다음에 생산부장, 예, 김상훈 부장이 나오죠. 김상훈 부장은 이제 아내 김현숙, 아들 김도현이 있는데요. 예, 김도현이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취업을 못하고 단기 알바짜리라든가 뭐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좀 많죠. 예, 그래서 뭐 이제 크리스탈이 오면서 회사가 구조조정되고 막 이런 조짐이 나니까 자신의 자리가 이제 위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은 이제 노조 가입을 안 했는데 예,
노조를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인사상무 윤성현 상무가 이제 생산부장 김상훈 부장을 이제 노조 탈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에서 명퇴를 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내가 당신 아들을 이렇게 좀 영업 쪽에 자리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 사원으로 김하영 씨가 나오고요. 예. 스쿠터 수리하는 강한나 씨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톤 인터내셔널의 직원들이 이제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그 바깥에 이강호, 소은영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 쌍둥이 딸 이루하고 이리를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강호가 나중에 뭐 딸을 하나 얻죠. 배다른 딸을 이제 와이프 몰래 이게 이제 이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개명을 해서 이혜정 과장이 됩니다. 예, 이런 숨어있는 스토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호진, 최유영 여기는 이제 건기호 부장의 대학 동기 부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요 틀 안에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간에 스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의 그 한국 지부, 한국 지사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소설로 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애국 정책입니다. 소위 웰다잉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웰다잉이라는 의미는 요즘에도 웰다잉이라는 얘기가 잘 나오죠. 웰빙이라는 얘기는 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웰빙은 이제 잘 사는 거죠. 예,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웰빙이라고 한다면 웰다잉은 뭘까요? 건강하게 건전하게 잘 죽는 것. 예.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바로 웰다잉법인데요. 책에 나오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웰다잉법은 그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볼까요? 2035년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노인 문제가 점점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국가 차원에서도 이 노인 복지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갈수록 이제 복지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지금도 사실 복지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2035년이 됐을 때는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비용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재정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법이 바로 웰다잉법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에서 60대의 인구수를 줄임으로써 추후 노령 인구가 될 사람들 40에서 60대가 이제 노령 인구가 될 사람들이죠. 이 숫자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노인 복지 비용을 아끼려는 정책이다. 이게 바로 웰다잉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웰다잉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예, 조건이 있는데 병에 좀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3대 암, 척추장애, 중증장애, 인지장애 뭐 이런 거를 이제 신복지정책금융공단에서 정한 9개 고위험군 질병 항목에 해당되고 병에 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병에 걸린 거를 적법한 병원이나 요양기관 통해서 인증받은 경우에는 웰다잉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 자, 그러면 무슨 혜택이 있겠죠? 법에 이렇게 됐을 때 조건이 있으면 혜택이 있을 텐데요. 그 혜택은 바로 이겁니다. 40대에서 60대 정도의 나이에 이런 병, 9개 질병에 해당되는 사람이 웰다잉법을 신청하게 되면 존엄적 안락사를 무료로 집행을 해준다. 지금 우리나라 안락사는 불법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안락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저쪽 북유럽 쪽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안락사를 불법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락사를 시행하면 만약에 의사가 그거를 시행하게 도와줬다 그러면 의사가 구속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불법이고요. 근데 이제 웰다잉법에 의하면은 안락사를 무료로 집행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3억 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종신보험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금을 매달 납입을 하다가 내가 이제 사망이나 중대 그 뭐 사고라든가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보험금을 받잖아요. 굉장히 큰 금액, 예, 큰 금액을 받는데 웰당법에서 제시하는 3억 원이 아마 종신보험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가지에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매칭 펀드를 합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장례식을 할 텐데 장례식을 하면 사람들이 부의금을 내죠. 부의금을 내는데 그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의금으로 4억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3억 원 초과 금액이니까 1억 원이 되겠죠. 1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1+1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1억 원을 더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매칭 펀드고요. 그 다음에 국가 노란 훈장이라는 것을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훈장을 받게 되는 거죠. 국가 훈장. 뭐 국가 훈장을 받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또 따라오겠죠. 예. 그래서 이런 혜택을 통해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웰다잉법을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죽는 대신에 자녀들한테 3억 원 아니면 배우자나 이런 사람한테 3억 원의 보험료를 가지고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매칭 펀드에 이제 그런 금액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한테는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수여한 집안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웰다잉법을 시행을 하면서 국가에서는 가끔 이벤트성으로 웰다잉법을 더 확대하는 경우가 책에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다른 질병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병을 확대를 해줍니다. 확대를 해줘가지고서 원래는 안 되는데 웰다잉법에 신청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가끔 이제 이벤트성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칭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3억 원 초과잖아요. 그래서 3억 원 초과 없이 그냥 부의금 들어오면 1+1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런 식의 이제 이벤트성 웰다잉법 시행을 하는 경우도 책에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뭐 안락사로 좋을 수도 있지만 내 가족이라든가 내 식구들한테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훈장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어쨌든 이런 웰다잉법 때문에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웰다잉법을 보면서 2000년에 배틀로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예,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BR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BR법. BR법이 이제 배틀로얄 약자예요. 예, 그래서 BR법은 뭐냐면은, 뭐 웰다잉법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했는데, 이 배틀로얄에 나오는 BR법은 정말 영화입니다. 예, 영화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이제 여기 시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먼 미래에 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고 말을 안 듣고 어른들도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막 엉망으로 이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뭔가 사회에 경종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정신을 차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비할법인데 영화라는 게 참 그런 게 뭐냐면요.
중학교 3학년 한 반을 지정을 해가지고 3일 동안 무인도에 가둬놓고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한 명만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법이 이제 비할법인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뭘 통해서 법을 통해서 무언가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웰다잉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본 여기 이제 인물도인데요. 웰다잉법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안락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안락사를 선택을 하는데 저는 이야기 중에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요. 아빠 강우연, 엄마 신지은, 그다음에 딸 강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보면서 참 가슴도 찡하기도 하고 좀 작가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전도 내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좀 작가가 밉더라고요. 얘기가 너무 좀 저한테는 좀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랬는데 대충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부부였어요. 아빠는 이제 돈을 벌기는 했는데 많지 않은 이제 월급을 벌어오는 그런 가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아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살림은 뭐 어느 정도 하겠는데 딸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해주고 싶었던 게 많은 엄마였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가져오는 월급만 가지고는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딸이 어렸을 때부터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알바도 하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뭐 그런 와중에 조금씩 이제 돈을 모으는 와중에 사기를 당하게 돼요, 엄마가.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차마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하고 딸만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아빠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딸을 키우면서. 딸도 이제 엄마 없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딸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성장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딸은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빠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은퇴하고 뭐 이럴 이제 나이가 됐는데, 연금을 이제 받을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연락이 옵니다. 엄마 쪽에서 연락이 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연금을 받는데 부부로서 지낸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금을 나눠서 분할을 해서 자신한테도 지급을 해달라라는 소송을 건 거예요. 음, 아빠는 황당하죠. 예. 자신하고 딸을 버리고 나갔는데 갑자기 연금은 분할을 해서 달라? 이건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딸한테 얘기하니까 딸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엄마가 그럴 자격이 있냐? 해가지고서 딸이 나서가지고서 그 소송에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에서 이겨요. 그래서 엄마는 재판장에 나오진 않지만 소송에서 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엄마로서의 그런 이제 했던 부분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연금을 쪼개서 분할해서 받을 수는 없다라는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 아빠는 이제 소송에서 이겼다라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거를 판결을 하는 와중에 5년 전에 그 회사를 나오기 5년 전에 횡령 사건에 휘말려서 그 횡령을 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만약에 했다, 사건을 뭐 어떤 그런 이제 한 사람이 되면 연금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도 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부부가 다 이제 어렵게 되는 상황이겠죠. 예. 그 와중에 아빠는 그리고 나서 아빠는 얼마 안 있다가 폐암에 걸려요. 폐암에 걸려서 60이 이제 되지 않은 그런 나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고민을 하다가 웰다잉법을 선택을 합니다. 딸한테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아빠로 죽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딸 얘기도 안 듣고 본인이 이제 웰다잉법을 신청하게 됩니다.
시청해서 결국은 죽게 되겠죠. 예. 죽는 대신에 딸한테 그 3억이라는 돈을 딸한테 직접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딸이 집이 없고 그냥 월세라든가 뭐 이런 쪽을 전전을 하니까 그 임대 아파트 같은 데다가 그 돈을 딸 명의로 집어넣게 해줘요. 그래서 딸이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이제 분양이 다 돼서 지어지고 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아빠의 저기 보험금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딸은 아빠가 죽긴 죽었지만 어쨌든 아빠가 남겨준 그 3억을 가지고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살게 돼요. 예. 살게 되는데 그 임대 아파트는 어떤 뭐 그 돈 없는 사람들만 사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나가 주거한 데가 33층이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높은 아파트였고, 아래층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그래서, 책에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평당 한 1억 8천 정도를 주고서, 거기에 입주한 걸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죠. 근데 이제 고층에 있는 아파트들은 임대 아파트로 이제 싸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는 뭐 온갖 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대형 마트까지 있는데요. 대형 마트를 가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 입주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다 그냥 나중에 뭐 관리비나 이런 식으로 청구가 되기 때문에 결제가 이제 한 방에 다 되는 거죠. 예. 되는데 이 강한나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이제 몇 가지를 사다가 계란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산 부부가 계란값이 이렇게 뜬 게 보여지는데 1,500원이 나와요. 그래서 1,500원이면 저렴하네. 그래서 자기도 사는데 나중에 결제된 걸 보니까 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객센터에다 따집니다. 예. 왜 저 부부는 1,500원인데 나는 6,000원이냐? 같은 가격 아니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센터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뭐였냐면요. 굉장히 좀 비싼 돈을 주고 입주한 그런 입주인들한테는 가격 자체가 싸고요. 예. 그 다음에 임대 아파트로 들어온 입주인들한테는 가격이 비싼.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강한나가. 그리고 나서 자신이 살고 있는 33층 아파트 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새 아파트고 좋기는 한데 뭔가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다음에 부모도 아빠도 있었는데 아빠도 이제 죽었죠.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있기는 있는데 남자친구하고의 그런 미래라든가 그런 것도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강한나는 거기서 결국은 떨어져서 자살을 하게 돼요.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강한나가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강한나 앞으로 편지가 한 통 도착됩니다. 예. 그 편지를 누가 보냈나 봤더니 바로 엄마가 보낸 거였어요. 예. 엄마는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연금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그때 이미 그 전에 이미 웰더인법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분할을 받아서 딸한테라도 이제 조금 더 빨리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거를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못 받아도 엄마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웰당입법을 신청했으니까 이제 죽고 나면은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 보험금을 엄마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 이제 딸이 20대니까 너무 20대에 돈을 주면 다 써버리는 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서 30대가 됐을 때, 그때서부터 10년으로 나눠가지고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엄마는 웰장기법으로 죽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됐나요? 강한나는 그것도 못 받아보고 이야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 그다음에 딸까지 모든 가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빈부의 격차, 차별,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 어떻게 보면 웰다잉법하고 서로 연결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야기로 이제 소설이 쓰여졌는데요. 저는 그걸 보고서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 읽어보셨으면 좀 그랬을 텐데요. 예, 좀 그랬습니다. 예. 자, 외국 정책 웰다잉법을 통해서 저희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웰다잉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내가 만일 40대, 50대에 중병에 걸렸다면, 웰다잉법의 조건이 되는 그런 병에 걸렸다면, 내 자식들이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저 같으면은 저는 보험금 받을 것 같아요. 예. 중병이니까 어떻게 산다는 보장이 별로 없고, 그럴 바에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돈이 많으면 괜찮겠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엔 또 그 돈들을 병원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도 굉장히 힘들죠. 예. 그다음에 돈이 필요한데 이벤트 기간이라면 이것도 고민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중병이 아니라 우울증이다. 예. 우울증도 이제 웰다잉법에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지막, 자녀로서 부모가 웰다잉을 신청하겠다고 말한다면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제 강한나 얘기를 드렸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부모가 만약에 너를 위해서 웰다잉을 신청해서 보험금을 너 앞으로 줄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그다음에 부모가 더 이렇게 살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도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는 뭐 소설 속의 얘기, 웰다잉법에 대한 얘기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아닐까 좀 싶어요. 자, 그리고 크리스탈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크리스탈이 이제 온다라고 했죠. 크리스탈은 뭐였을까? 자, AI 주제에 내 뒤통수를 쳐. 이거는 임상무가 나중에 크리스탈을 통해서 잘리게 됩니다. 예, 잘리게 되면서 하는 말이죠. AI 주제에 내 뒤통수를 쳐. 예. AI는 크리스탈은 AI였고요. 예. 스톤에 이제 고용이 된 거기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AI였고, 그 다음에 이 AI는 구조조정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직 내 균열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 막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내분하게 만들면서 자발적 이탈자를 늘리는 것이 바로 크리스탈 프로젝트의 시작이었고요. 결국은 한국 지사는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자발적 이탈자를 많이 만들어서 지사를 폐쇄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탈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소설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지사가 폐쇄가 되죠. 폐쇄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인사팀 쪽에 근무하면서 쓴 소설이다 보니까 경제 이야기들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재무 강사로서 좀 활동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 최저임금 얘기가 좀 나옵니다. 최저임금을 한번 볼게요. 최저임금이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8,720원이고요. 요거를 주 5일 근무로 해가지고서 현재 근무 시간으로 따지고 이걸 월급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약 한 182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182만 원 정도 되죠. 근데 2035년이 됐을 때 거기 나오는 최저임금은 14,816원이에요. 한 6,100원 정도 증가가 됐죠. 근데 14년 만에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14년 만에 6,000원이면 글쎄요. 14년 만에 6,000원이면은
뭐 50원, 500원 정도? 500원? 좀 넘죠? 예. 500원 좀 안 되네요. 500원으로 잡으면 한 7,000원 정도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14,816원인데 월급으로 따지면 257만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주 4일 근무라는 얘기예요. 왜 주 4일 근무냐? 일할 사람은 많고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일할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주 5일을 다 근무하지 못하고 주 4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급여 자체가 주 5일 근무로 가게 되면 3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25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2035년에 월 250만 원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했을 때 어렵겠죠. 예. 굉장히 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아마도 강한나가 이런 이제 뭐 수리를 하고 그런 AS를 담당을 한다라고 했는데 강한나가 받았던 월급이 저 정도 아니었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임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주는 이제 뭐 사장이나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고정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또 무한정 줄 수는 없고 근데 문제는 뭐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2030 세대들 최근에 이제 많이 저기 되는 게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빚까지 내 가지고서 뭐 연끌 포함해서 빚까지 내 가지고서 투자에 이제 하는 소위 비투를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서 뭐 이렇게 자산을 늘리면 좋기는 한데 주식 투자라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투자를 안 하고서는 또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월급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살기 참 쉽지 않은 특히 이제 청년층 세대 쪽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자, 타인의 미래는 소설이죠. 예, 소설인데 저는 소설을 좀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이유는 타인의 삶에 대한 간접 경험, 그쵸? 예,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방송이라든가 영화라든가 통해서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책은 굉장히 좀 여운이 좀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휘발성이 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볼 때는 뭐 이렇게 좀 감동도 받고 재미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그냥 휘리릭 다 사라지는 그런 휘발성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소설 같은 거를 읽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예. 뭔가 배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지 못하더라도 아마 이런 것도 배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예. 중요한 배움이죠. 예. 그래서 소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런 간접 경험과 함께 내 생각에 좀 관점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읽었던 소설 조금 추천을 드리자면 아마 읽어보신 소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30% 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나 카스테라 이건 이제 박민규 씨 소설이거든요. 굉장히 톡톡 튑니다. 톡톡 튀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운을 남기는 그런 책이고요. 여기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이제 심윤경 씨가 쓰는 소설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렸을 때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은희경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새해 선물이라고 하는 이 9살 어린이를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현욱 작가의 새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장 소설인데요. 예. 기타가 나와 있는데 기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엄마를 부탁해 많이 들어보셨죠? 신경식 작가, 그 다음에 성석재 작가의 투명인간 이런 거.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런 이제 시리즈 연작 소설들, 장편 소설들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는데 토지는 꼭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 토지가 이게 이제 그 알론이 20권짜리거든요. 이 책 굉장히 길죠. 긴데 1800년대 말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약 한 50년이 넘는 시간들을 약 한 3대에서 4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길어서 그렇지 재밌으니까요. 나중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태백산맥 같은 경우도 굉장히 6.25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광복과 그 사이에 그런 시간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파란만장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이니까 요거는 시간 나실 때 한번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설 말고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죠. 그런 책들은 제가 에코독서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코라이후라고 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여기 에코독서방 추천 도서라고 하는 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올해는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총 277권이 여기 리스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책 이름하고 저자하고 되어 있고요. 인문사회, 그 다음에 경제경영, 사회철학, 그 다음에 예능,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장르별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장르별로 해서 책들이 이렇게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그냥 보고 나서 괜찮네라는 책을 올린 리스트가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책이야. 나름대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양서라고 하는 책들만 추려가지고서 올려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은 읽어보시면 아마 최소 굉장히 좀 좋은 책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소설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책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트를 보시고서 한번 책을 골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한 책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이 2권씩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 인생 추천 도서 2권 해가지고서 그 추천해주신 2권의 책들도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구 추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좋았던 책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책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추천 도서를 하나씩 보시면서 하면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책들도 있고요. 어려운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번 보신 다음에 너무 어려운 책부터 읽기 시작하시면은 책 나가기가 힘들어요. 일단 책은 한번 잡으시면 끝까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이제 책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눈으로 보면서 하나씩 넘기셔서 책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끝까지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나서는
독후감을 좀 써주시면 좋아요. 예. 독후감 써주시는데 독후감 쓰기 싫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10줄 독후감 얘기합니다. 10줄 독후감. 그래서 10줄 정도 간단하게 해서 뭐꼭 10줄 아니래도 됩니다. 뭐 5줄이라도 내가 책을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문장으로 안 만들어도 돼요. 간단하게 짤막짤막하게 한 5줄 내지 10줄 정도 그렇게 남겨놓으셔도 그 독후감을 쓴 거하고 안 쓴 거는 나중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후감까지 써놓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책을 읽고 나서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꼭 독후감 쓰는 습관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타인의 미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얘기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타인의 미래 다 안 읽으셨다면 한번 더 읽으셔가지고서 끝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황제의 세계사죠. 황제의 세계사.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황제의 세계사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황제의 세계사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거고요. 이왕이면은 책을 다 읽고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한번 다 읽어주신 다음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